세균 숲이 파괴되다. 2500년 전에 현대가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고. 그는 장 속에서 시작하는 백제의 미생물 이야기. 벌써 오랜 전에 2000년 5월 캐나다 워커턴의 어느 시골 마을에 대한인 심한 폭우가 쏟아져서 마을이 온통 물에 잠겼다. 그런데 폭우가 지나가자 수백 명의 워커턴 주민들이 아프기 시작했다. 위장염에 시달리고 피가 섞인 설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상수본을 조사했더니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대장균이 치명적이었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 마을의 우물 하나가 염소 소독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 몇 주 동안 식수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수질관리회사 측은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목장에서 분유가 섞인 물이 흘러넘쳐 상수원으로 유입되었고 이 오염된 물이 소독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식수로 사용되었다. 바로 그것이 감염의 원인이었다. 오염원이 밝혀진 다음 날 어른 셋과 아이 하나가 사망했고 그 후에 몇 주에 걸쳐서 3명이 더 사망했다. 겨우 몇 주 만에 5,000명의 워커힐 주민 중에서 절반이 대장균에 감염이 되었다. 이후에 상수원은 다시 빠르게 정화되었고 안전한 수준이 되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병에 시달린 것이다. 설사와 경련이 끊이지 않았고 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 많은 사람이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이 된다. 안전한 중이염을 자주 앓을수록 항생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어느 역학 조사에서 자폐성 장애 아동이 정상인 아이들에 비해서 항생제를 3배나 더 많이 복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18개월 이전에 항생제를 맞는 것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연관성은 진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기증, 건강, 염려증이 걸린 부모가 자기 아이가 아프다고 확신한 나머지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거나 자폐증 진단을 요청한 것을 이야기하며 그 부모를 탓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아이들이 원래 자폐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운 허약 체질이었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들이 어느 정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아이들은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병원에 다닌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발달한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항생제 외에 특별히 더 복용한 약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항생제와 자폐증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야 한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 항생제와 알레르기의 연관성은 분명하고 직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나는 사장에서 2살 이전에 항생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천식이나 아토피,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질 확률이 2배가 높다고 말했다. 항생제를 많이 복용할수록 알레르기 성의 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항생제 치료를 4번 이상 받으면 알레르기를 가질 가능성이 3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가 면역 질환을 생각하면 연관성은 더 강해진다.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률은 항생제 사용과 나란히 증가했지만 최근까지도 이 질환의 원인은 감염으로 알려져 있었다. 제1형 당뇨병이 대표적인 예다. 몇십 년 동안의 의사들이 관찰해온 전형적인 제1형 당뇨병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환자가 감기나 독감 때문에 병원에 온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병원을 찾는데 이번에는 감기 때문이 아니라 심한 갈증과 참을 수 없이 피곤한 증상 때문이다. 이 환자의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는 인슐린 분비를 거부하며 임무를 중단해버렸다. 그런데 단당뇨인 포도당을 다당뇨인 글리코겐 형태로 전환하고 저장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포도당은 혈관 속에 축적이 된다.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신장에서는 물을 흡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쌍한 이 환자는 자꾸 목이 타게 되는 것이다. 상태가 더 심해지고 더 면역계가 근본적인 21세기 질병은 노인병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여성에 잘 걸리는 병, 면역이 강한 사람들, 부유층, 젊은이,
왜 그럴까? 언제 21세기형 질병이 시작되었나? 이제 우리는 현대에 만연한 한 유전병의 미스터리에 관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다. 바로 21세기형 질병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인데, 하지만 21세기형 기원은 이제 갓 발걸음을 떼는 신세계에 있지 않고 지난 세기 20세기에 있다. 20세기는 인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과 발견의 시대였다. 그 100년의 시간 동안에 선진국에서는 공포의 전염성 질환이 거의 박멸되고, 그 뒤이어서 과거에는 극도로 희귀했다가 놀라울 정도로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린 질병들이 나타났다. 이미 그 시기를 전자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에서는 제1형 당뇨병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엽이었다. 덴마크와 스위스에서 징집병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서 그 시점을 1950년대 초반으로 두었고, 네덜란드 50년대 후반, 개발이 덜 된 더 사르디니아에서는 1960년대로, 또 전시가토피는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반에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런 병과 다발성 경화증은 5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만의 증감 경향은 60년대 들어서야 대단위로 기록되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보는 것과 같은 비만 확산의 출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을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비만이 뚜렷한 상승세는 80년에 시작되었지만 상승의 원인은 확실히 그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은 아이들의 선은 1990년대 후반까지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증상 자체는 4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지난 세기 중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어쩌면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아마도 한 가지 이상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의 허리돌리는 항생제가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직후인 1950년대 이후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구에게 과체중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80년대였다. 이는 대규모 지역적인 농업이 시작된 것과 시기를 같이 한다. 지금 이 순간에 지구상에 살아있는 닭들이 190억 마리나 된다. 한 사람당 3마리씩이다. 닭들은 여러 층으로 나누어진 좁은 우리 안에 몸을 구겨 넣은 채로 사육이 된다. 이런 조건에서 대개는 닭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생제를 다량 처방한다. 공정보건 주문이 리 레일리 박사처럼 이 항생제에 의존하는 대규모 현계증이 80년, 90년대에 미국 동남부주에서 매우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뚱뚱한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하자. 항생제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사실은, 만약에 항생제가 인간을 살찌게 한다면 항생제가 원인이 되는 다른 피해는 어떠한가? 다른 3장에서 미생물총과 연관해서 언급했고, 항생제가 미생물총을 파괴해서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 병들이 이론적으로 항생제 치료로 이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지도 모른다. 3장에서 자폐성 환자인 아들 앤드류를 위해서 직접 연구에 뛰어들었던 앨런 볼트를 기억하는가? 볼트는 중위험이라고 진단받은 증상 때문에 지속해서 복용한 항생제가 어린아이의 갑작스러운 퇴행을 불러왔다고 생각했다. 자폐증은 예전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인데, 그러나 5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68명 중에 1명이 자폐성 장애의 범주에 속한다. 남자아이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으로 8세 이하의 남자아이 중에서 2%가 자폐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추정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MMR 홍역 풍진 예방접종이다. 하지만 이 접종과 자폐증의 연결고리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연구의 관심은 미생물총에 쏠리고 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은 체내의 미생물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생물학적인 불균형은 유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아이가 신경질적이고 소심하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한다. 앨런 볼트가 앤드류의 자폐증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 내린 결론이 옳았던 것일까? 항생제는 미생물총을 파괴한다. 그러나 정말로 앤드류가 복용한 항생제가 원인일까? 앤드류가 앓았던 만성적인 정이염을 실마리로 삼아 이야기를 엮어보자. 누가 21세기형 질병에 걸리나?
이제 우리는 누가 병에 걸린가 하는 질문을 할 차례가 되었다. 서구의 생활 방식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끼쳤는가? 질문이다. 참 좋은 질문이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를 휩쓸었던 유행성 독감으로 인해서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다. 오늘날 의학 지식이 있었다면 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함으로써 사망률을 상당히 낮췄을지도 모른다. 독감은 대개 사회의 취약층인 노약자와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1918년 독감 유행 때는 주로 건강한 젊은이들이 표적이 되었다. 이 희생자들은 인생의 전성기에 독감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다가 면역기에 의해 고삐가 불린 사이토카인 발작 때문에 죽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반응을 높이는 면역 전달 물질로 어떤 상황에서는 의도지 않게 감염자체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작동. 우리는 누가라는 질문을 나이, 인종, 성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첫째, 21세기형 질병에 주로 걸리는 사람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가? 둘째, 이 질환들은 인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셋째, 남녀는 똑같이 병에 걸리는가? 나이부터 시작해보자. 유독 의료 서비스가 훌륭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병이 있다면 그 병의 원인은 바로 노화라고 생각하기 쉽다. 부유한 나라에서 평균 수명보다도 훨씬 오래 살면서 생기는 질병이라면 아마 노화의 결과로 나타난 병일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70대 80세의 연세에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 많은 어른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만간 몸이 편찮아질 거란 말인가? 20세기를 거치면서 마침내 인간이 병원균에 의한 죽음의 늪에서 벗어났을 때 병원균이 떠난 자리를 채울 무언가가 등장해서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을 가져올 거는 불길한 예고는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직면하는 많은 질병은 단순히 길어진 기대 수명에 이런 문제들 그 항생제와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을 희생시켰다 하는 게 또 포커스의 어떤 이슈가 되겠네요. 자, 세균과의 전쟁. 따라서 전염성 질병의 위협은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 면역계는 아직도 전시 상태에 있다. 왜 그럴까? 1954년에 소호의 콜레라 발병 때문에 존 스노우 박사가 행한 선구적인 기법으로 돌아가보자. 역학조사 말이다. 스노우 박사가 콜레라 발병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처음으로 논리와 증거를 이용한 이래로 역학조사는 의학계의 탐정 역할을 했다. 이보다 간단할 수는 없다. 세 가지만 물어보면 된다. 첫째, 어디서 질병이 발생하는가? 둘째, 누가 병에 걸리는가? 셋째, 언제 발병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왜 21세기엔 질병이 일어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해준다. 존스는 어디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발병지를 표시하여 만든 콜레라 지도 덕분에 발병을 진원지인 브로드 스트리트 식수 펌프를 찾아냈다. 하지만 우리는 별다른 수사 없이도 비만, 자폐증,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이 모두 서구 세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채울 수가 있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외과 교수인 스티브 백마커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적극적 유럽을 통해서 브라질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백마커의 관찰은 알레르기, 자가면역, 정신질환, 21세기 질병을까지 이어진다. 이 모든 병이 서구에서 시작이 되었다. 물론 지리적인 위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리적인 위치는 단지 연관성에 관한 실마리, 운이 좋다면 정확한 원인에 대한 단서가 될 뿐이다. 21세기 질병이 가장 명확히 관련되는 지리적인 특성은 바로 부이다. 부자. 국가기관 국민 총생산 GNP를 비교해서 이렇게 사회적 집단위까지 대조에 따라 보면 만성질환과 부의 상관관계를 지목하고 있다. 1990년대 독일인들은 부가 알레르기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스럽게 단적으로 보여준다.
40년 동안의 갈라져내던 동독과 서독이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었다. 동독과 서독은 지역, 기후, 그리고 인종까지 많은 것을 공유했다. 그러나 서독 사람들은 전쟁 이후에 분쟁을 이루어서 서구 세계의 경제적 발전을 거의 따라잡은 반면에 동독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정치 상태에 머물러서 이웃 나라의 서독에 비해서 훨씬 가난했다. 이러한 부호 차이는 건강의 차이와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다. 가장 가까운 자동차 도로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파푸아 뉴기니의 산악지대나 인도네시아 술라 바닷가 집시 마을에서 당신이 찾아볼 수 없는 것 바로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사람이다. 심지어 사춘기 아이들조차도 여름이 없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아메리카,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여드름이 난다.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가장 근접한 추정치로 이것은 사실이다. 산업화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90% 이상이 살면서 한 번쯤은 뾰루지 때문에 신경을 쓴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는 최악이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 동안의 여드름은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까지 번졌다. 특히 여성들의 20대나 30대 혹은 그 이후에도 여드름이 난다. 25에서 40세 사이의 여성 40%가 여드름이 나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사춘기 때에는 아예 여드름이 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이 어떤 문제보다도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를 찾는다. 우리는 거꾸로 알레르기처럼 여드름을 그냥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여드름은 가하던 남성 호르몬과 진화된 피지, 프로피오박테리아의 강권, 그리고 홍조와 또 백혈구의 험악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안드로겐은 여드름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남성 호르몬인데 안드로겐의 수치가 높은 여성은 실제로 여드름이 심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의 안드로겐을 가진 남성들 역시 여성보다 여드름으로 더 고생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가 여드름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온 가설이다. 그리고 이 가설은 출처가 분명하다. 뾰루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뾰루지 안을 잘 들여다보고 어떤 미생물이 버티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런데 똑같은 박테리아가 여드름 환자의 여드름이 나지 않는 피부에서도 여드름이 아예 나지 않는 사람의 피부에도 서식한다고? 그냥 무시해라. 나온 것은 그것은 이 경우이기 때문에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 가설이 힘이 실리고 항생제 치료가 지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 코로나 하면 그냥 어디든지 있는 그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이면은 항생제하고 또 안 부딪히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거네요. 항생제 치료가 지속된다. 항생제는 버려지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개월, 수년씩 그 항생제에 쩔어 산다. 그러나 항생제는 피부에 사는 박테리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에 사는 박테리아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앞장에서 항생제가 면역계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여드름 문제에서 면역계의 작용에 대한 진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확실한 것은 프로피오니오 박테리움 아크네가 여드름 발생에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피부 박테리아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이지만 면역계가 이 현대인의 피부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이를 설명하는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여드름 환자의 피부에는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여드름이 나지 않는 것에도 마찬가지다. 여드름 역시 만성염증의 또 다른 증상인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면역계가 프로피오니오 박테리움 아크네 또는 다른 피부 반응의 미생물에 보여서 이들을 아군이 아닌 적군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거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런 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도 마찬가지다. 미생물청 조성이 변경되는 바람에 장의 면역세포가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면역기를 진정시키려고
그래서 직접적인 공격인 자가 면역이라기보다는 공동 면역, 즉 우리 몸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며 정상적으로 공생하는 미생물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정상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미생물 총의 불균형과 건강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어떤 감염병은 오래전부터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서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은 위궤양을 유발하지만 위암도 일으킬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과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함께 나타나면 위험도가 한층 높아진다. 불균형으로 인한 염증이 어떤 식으로든 장벽 세포의 DNA를 훼손해서 종양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암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미생물총의 역할은 소화기계의 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생물 불균형은 장누수와 염증을 촉진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미생물총은 다른 기관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 간암을 예로 들어보자. 비만과 고지방 식단이 암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만지와 마른지를 발암물질에 노출했다. 마른지는 대부분 암에 저항했으나 비만지의 경우에 3분의 1에서 간암이 발생했다. 고지방 식단이 어떻게 장애하는 곳에서 암을 발생시키는지 확실하지가 않다. 하지만 이 두 집단의 혈액 구성을 비교해 봤을 때 비만지는 DNA를 손상시킨다고 비만지가 DNA를 손상시킨다고? 어디서 21세기형 질병이 발생하는가?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가 하나 주어졌다. 왜 이러한 21세기형 질병이 나타나는 걸까? 요새는 병의 원인을 유전에서 찾는 것이 유행이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덕분에 돌연변이 일어났을 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유전자가 밝혀졌다. 어떤 유전자에 일어난 돌연변이는 확실히 병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사반 염색적인 HTT 유전자에 생긴 변이는 헌팅턴 무도병을 일으킨다. 어떤 돌연변이는 단지 병의 발병 소지를 높인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의 BRCA1과 뭐 이런 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1형 당뇨병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자가면역 질환이 차지하는 위상이 변하고 있다는 지표가 된다. 서구에 사는 사람 250명 중에서 1명은 췌장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식사 후에 적정량의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섭취한 당을 체내에서 저장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당뇨 발병률이 높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제1형 당뇨병은 19세기에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던 병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은 1898년까지 75년 이상의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50만 명에 이르는 환자 기록 중에서 소아당뇨로 진단받은 경우는 단 21건에 불과하다. 오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당뇨는 소변의 맛을 보아서 쉽게 진단할 수 있고 체중 감소를 비롯한 치명적인 증상을 미뤄보면 당시에도 어렵지 않게 당뇨병임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공식적인 병원 기록이 시작되면서 1형 당뇨의 보급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 스칸디나비아에서 5,000명당 한두 명 아이들이 소아 당뇨병에 걸렸다. 그리고 신경을 확인한 다발성경화증이 또 이렇게 2배로 증가하고 밀가루 성분이 들어가면서 즉각적으로 셀리악병이 40배나 흔한 병이 되어지고 50년대 비해서 루푸스나 염증성 장질환 또 류마티성 관절염이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것은 비정상이다. 전염성 질병을 대체하다. 우리가 단체로 벌이는 살과의 전쟁은 어떠한가? 살과의 전쟁? 서구 세계에 사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 비만이다. 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 지방세포의 최대 50%가 지방이 아닌 대식세포인 경우가 있다. 비만한 사람이 지방세포. 과체중 또는 비만한 사람들은 몸은 낮은 수준에 있기는 하나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있다. 만성 염증 상태에 있다.
혈액 내의 LPS 체중 증가를 유도할 뿐 아니라 인슐린 같은 호르몬의 작용에 지장을 주면서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일으킨다. 염증 상태라. 혈액 내의 과다한 LPS는 정신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우울증 환자, 자폐성 장애 아동, 저혈병 환자는 보통 장루수 및 만성적인 염증을 가지고 있다. 혈액 내의 과다한 LPS는 정신질환과도 관계가 있다. 우울증 환자, 자폐성 장애 아동, 저혈병 환자는 보통 장루수 및 만성적인 염증을 가지고 있다. 놀랍게도 어릴 적에 엄마와 떨어진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등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장누수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사이에 잃어버린 생물학적인 연결고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장 미생물총 뇌가 이루는 커다란 축을 설명하려는 연구와 더불어 관련성을 입증하는 증거는 점점 늘고 있다. 보통 우울증에 동반되는 비만이나 과민성 장증후군, 여드름 같은 질병들은 대개 우울증 자체가 이 병들을 유발한 것으로 여겨진다. 장누수가 만성염증을 비롯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를 동시에 유발한다는 것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다. 누군가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질병까지 모두 장누수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정신장애 모두 심각한 수준의 장투과성과 이에 따른 만성적인 염증을 보인다. 이 염증은 글루텐이나 락토스 같은 음식 분자부터 LPS 같은 박테리아 부산물까지 장벽의 경계를 뚫고 몸속으로 들어오는 불법 침입자들에 대한 면역계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균형 잡히고 건강한 미생물 총은 장벽의 경계선에서 침입자를 걸러내는 게이트 키핑의 힘으로 작용하여 장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몸의 신성함을 지켜준다. 면역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알레르기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나 인체 내의 세포만이 아니라 문명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인 여드름처럼 일부 미생물총 역시 면역계의 공격으로부터 타격을 받는다. 과학 연구를 한다는 명목 아래 나는 런던의 차고 습한 대도시에서 벗어나 지구상에서 가장 오지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과 문화를 경험했다. 저녁거리로 주머니 지나 사슴을 사냥하는 정글,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라고 해봐야 낙타밖에 없는 사막, 마을 전체가 물 위에 떼먹을 띄우고 사는 수상마을, 이들의 생활은 내가 살던 고향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날 먹을 음식은 그 자리에서 구하고 그날로 치워버렸다. 음식을 포장할 필요도 없었고 어떤 이스트나 박테리아, 과잉 증식, 부실한 식단, 항생제, 남용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요인의 결과로 장내벽이 자극을 받아 누출된다고 믿는데 그들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나 박테리아성 독소, 병원기들이 누출된 장벽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면역기를 자극하고 전반적으로 신체의 지속적인 감염을 야기하여 광범위한 건강 문제나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모호하고 대체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모호하다? 라고인데 장누수를 부정하려는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말하지만 실제 이제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죠. 장누수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각은 곧바로 구식으로 전락했다. 그렇죠. 구식으로 이제는 그건 옛날 말이고 이제는 그것이 사실상 신빙성 있는 진실로 받아들여져 있는 시대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대체의학과 견해를 같이 한다는 것이 어려지고 또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위험성 때문에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장투화성이나 만성염증에 관한 연구에 아직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과학 저술가인 나도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쓰고 있는 이 책에서 과연 장누수라는 주제를 꺼내도 될까 주저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회의적인 독자들이 책을 덮고 안전지대로 떠나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장르수 개념에 대한 연구 기반이 다져지고 메커니즘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돌팔이 이제 진짜인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거를 좀 더 살펴보자. 알레시오 파사노 존얼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존얼린. 그의 환자들에서 셀리악병이라는 만성소화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있었다. 셀리악병은 그 당시만 해도 상대적으로는 흔하지 않은 병이라 1994년에 발표된 800페이지짜리 소화기 관련 질병보고서에조차 그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을 정도였다. 파사노가 치료하던 아이는 아주 소량의 글루텐만 섭취해도 금세 심한 증상이 나타났다. 글루텐은 밀이나 보리, 기리 같은 곡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로 빵 반죽에 탄성을 주고 또 이스트에 의해서 생성된 기포를 유지하여 빵을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셀리악 환자의 몸에서는 글루텐 단백질이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세포는 이 단백질을 침입자로 인식해서 글루텐에 대한 항체를 생성한다. 이 항체는 다시 장벽세포를 공격하여 통증과 설사, 점막의 손상을 일으킨다. 셀리악병은 유발물질이 정확히 알려진 흔치 않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면역학자들은 만족했다. 병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유전학자들 역시 만족했다. 셀리악병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의 유전자들의 위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일 나쁜 유전자가 환경적인 유발물질과 결합하여 셀리악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소화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파사노는 만족하지 않았다. 글루텐이 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면역세포와 접촉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내벽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안약으로 복용하는 대신에 주사로 직접 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접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진짜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